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에 온전히 대학에 합격해서 떠나게 된 것이었지만 사실 서울 역시도 저에게 연고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와 고모부께서 저를 걷어주셨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으니 고모와 고모부가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왠지 진짜 부모님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렇다고 고모와 고모부께서 저를 다른 자식들과 차별하면서 키우신 것도 아닌데 괜히 저 혼자 늘 어릴 때부터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모부의 일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를 몇 번이나 오가면서 이사를 했었고 전학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동네에서 쭉 살지를 못했었고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도 딱히 없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정이 들어도 또다시 헤어져야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새 노력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세상은 아주 작아져 있었습니다. 매우 작고 쓸쓸해져 있었죠. 고모와 고모부에게는 저 말고도 3명의 자식이 더 있었습니다. 3명 다 아들이었는데 아들 키우는 집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척이나 소란스럽고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고모도 고모부도 저에게 딱히 잔소리하시거나 혼을 내신 적도 없고 친자식들과 차별하신 적도 없었는데 괜히 저 혼자서 눈치를 봐서는 늘 행동에 조심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흔한 사춘기도 중이병도 저와는 아주 먼 이야기였습니다. 불쑥불쑥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객식구야. 그러다 고모랑 고모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절로 올라오던 반항심도 목구멍 깊숙이까지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착실하게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저는 한결같이 착한 아이였죠. 사실은 그냥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소심한 아이일 뿐인데 사람들은 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아이. 그 표현이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착한 아이보다도 되고 싶은 게 더 많았었거든요. 재밌는 아이라든지 유쾌한 친구라든지 그저 얌전하고 착하다는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착실하게, 집에서는 집안일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는 삼형제들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곤 하셨어요. 너네도 저렇게 엄마 좀 도와봐라. 너네도 동생처럼 말 안 해도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형들은 귀찮다는 듯이 엄마 말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저는 고모와 형제들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고모는 너희 형제들은 대체 왜 저런다니? 하면서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곤 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모가 형들에게 잔소리한다는 자체가 깊은 애정으로 느껴졌거든요. 또 그만큼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툭 터놓고 할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형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형들이 제가 고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그런 반항이나 툴툴거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와 형들이 그렇게 투덕거리며 다투고 서로 잔소리를 주고받을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휴, 방이 이게 뭐니? 좀 치우면서 살아라. 이야기하면 저는 볼멘 소리로 아이 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모든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저 그렇게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더라도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울 때면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게임도 잘하지 못하고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활동적인 편도 아니었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야 했는데 다른 것은 별로 취미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하철을 탔다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 마음이 유독 복잡하고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있는 채로 쭉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를 통해서 많은 역을 지나고 역을 지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는 했습니다. 누군가는 타자마자 바로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보다 먼저 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먼지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하를 달리다가 때로는 어두운 터널 밖을 나가서 지상으로 천천히 달리기도 했습니다.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면 제 귀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전철 자체의 소리가 좋았습니다. 또 터널을 빠져나가 빛이 들어올 때 잠시 세상의 모든 게 빛에 먹히는 듯한 느낌도 좋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일 때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낮에 보이는 한강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윤슬이 참 좋았고 해가 질 때쯤이면 아름다운 노을이 내려앉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모습이 해외의 그 어떤 풍경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 풍경을 보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풍경을 보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기도 했습니다. 전철을 오르내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고민이 있겠지.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짐과 고민을 안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며 마음이 외롭고 복잡할 때 지하철을 타면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 누군가는 나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가끔은 순환열차를 탔습니다. 순환열차는 호선을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제가 처음 지하철을 탔던 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수많은 역을 지나 크게 한 바퀴를 돌고 난 후 다시 제가 탔던 역에서 내리고는 했습니다. 똑같은 역이지만 전철을 타기 전에 저는 내릴 때의 저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기 전에는 화가 나거나 복잡했던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수많은 역을 지나면서 그 감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내릴 때는 제 모든 마음의 짐을 그곳에 두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역이지만 전철을 내릴 때는 이전과는 다른 가벼운 마음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었죠. 순환열차는 특히나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려 했던 모든 순간을 크게 심호흡하고 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언제든 내가 시작했던 곳으로, 포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하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전철이라는 공간은 때로는 제 피난처가 되어주고 때로는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순간에는 심심할 때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전철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제 유일한 흥미이자 취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이미 자식이 셋이나 있는 고모와 고모부에게 제 대학 등록금까지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고모랑 고모부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왠지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뭔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내가 집안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원래라면 용돈이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포기하거나 혹은 어렵게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으니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뭔가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매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생님들과도 꾸준하게 상담하면서 제 꿈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해 수능시험은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평소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만약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만큼 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후회가 없었어요. 공부도 일도 모두 열심히 했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학교에 아는 친구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하는 곳이라며 냉동창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거든요. 수능이 끝난 후 날씨는 여전히 겨울이라 꽤 추웠는데 냉동창고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겨울날 냉동창고에서 일한다는 것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계속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늘 추웠죠. 너무 춥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당을 받을 때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아르바이트보다 급여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흐르는 땀이랑 입안에 있는 침까지 얼어붙을 것처럼 춥고 고통스러웠지만 일당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제가 예상한 만큼의 성적이 나왔고 제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한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대입 결과 역시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모두 합격하였고 덕분에 저는 그중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가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었기에 따로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취집을 구하면서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온전히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아들 셋에 군 식구까지 키우느라 고모랑 고모부도 아주 힘드셨을 텐데 제가 나가면 두 분도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자취집을 드디어 계약하고 돌아온 날 고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단 둘이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고모는 좋아하는 녹차를 마시고 저에게는 제가 어릴 적 무척이나 좋아했던 따뜻한 초콜릿 음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릴 때 고모가 이 음료를 만들어 줄 때면 컵의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을 정도로 좋아했던 것이죠. 항상 더 먹고 싶었지만 이가 썩는다고 혼나거나 혹시나 폐가 될까봐 괜히 컵 주변을 핥아먹곤 했는데 그럴 때면 고모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항상 형제들 몰래 한 잔을 더 만들어주고는 했습니다. 자, 이거 네가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하던 건데 이제 당분간 못 만들어주겠네. 고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컵을 제 앞에 내밀었는데 기분 탓인지 약간 목소리가 촉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살짝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고모가 울고 있구나 알아챘습니다. 고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마냥 편하진 않았지.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해주려고 해도 너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만큼 편하게 못 해줬을 거야. 나도 나름 많이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다른 형제들이랑도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어. 너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오히려 이런 말이나 행동이 너를 더 상처 주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너와 나 사이에서 거리감을 늘 만들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제 너도 곧 성인이니까 꼭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는 너를 어쩔 수 없이 거두게 된 것이 아니야. 너는 네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겠지만 나는 네 아빠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아주 생생하거든. 너에게 하나뿐인 아빠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던 막내 동생이었어. 네 아빠가 태어나던 그날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던 순간, 등에 업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때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 누나 누나 하고
귀찮아질 정도로 졸졸 쫓아다니는 덕분에 친구들이랑 놀 때면 항상 네 아빠 손을 잡고 동네를 누비던 것까지.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해. 그랬던 막내 동생이 군대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너희 아빠 결혼하는 날 나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 그 어린 녀석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 그리고 네가 태어나던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태어난 네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너희 엄마 눈을 닮았었지. 나는 네 아빠를 아끼고 사랑한 만큼 너희 엄마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 철없는 내 남동생을 품어준 사람이니 너무나 고마웠지. 그리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때부터 너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 이미 나에게는 자식이 셋이나 더 있었는데도 처음 너를 보자마자 얼마나 예쁜지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단다. 그리고 너 역시도 나를 보자마자 쌩긋 웃어주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주저없이 너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너를 데려온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몇 번이고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네가 우리와 살면서 부족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내가 서툴러서 그랬던 거니 부디 이해해 주렴. 부디 너를 귀찮아하거나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너희 부모님이 네 이름으로 남긴 보험금이야. 다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 네 양육비로 쓰라고 성화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구나. 이 돈은 꼭 네가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거기에 네 생일이랑 명절에 받았던 용돈들까지 다 모아두었어. 그리고 우리는 너의 가족이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힘들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로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연락하렴. 우린 언제든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고모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계좌명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안을 펼쳐보니 큰 액수의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매년 제 생일과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자명도 늘 사랑하는 종석이의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종석이의 생일 등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저는 늘 그냥 객식구일 뿐이라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맡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건 그냥 제가 만든 벽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건데 말이죠. 그리고 모든 짐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을 때처럼 대학 생활을 위해서 짐을 챙겨 내려가는 제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풀어졌던 탓일까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공부를 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학이란 곳은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의기소침한 저를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라는 점은 저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고 제가 늘 바라던 재밌고 유쾌한 아이로 변신하기에도 충분했죠. 게다가 앞으로 몇 년을 이사나 전학 없이 쭉 함께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진 탓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왔더니 약속과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입학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수업 첫날을 기념하는 회식부터 신입생 환영회 등등 온갖 술자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자취집은 완전히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리죠. 기숙사의 통금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집이 멀어서 막차가 끝난 친구들은 어김없이 근처에 사는 친구들의 자취집으로 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또 다른 술자리가 시작되고는 하죠. 한마디로 끝이 없는 술자리와 파티의 굴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대학생활은 한동안 쭉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요. 온갖 술자리에 아르바이트까지 강의에 출석을 하고 나면 체력은 이미 바닥이라 수업 내내 졸기 바빴습니다.
끝도 없이 졸기만 하다가 수업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집에서 완전히 뻗어버려서 수업에 아예 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등학교 때의 생활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지 놀라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학기를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을 들어오면서 세웠던 계획들과 아주 멀어지고 있었죠. 이대로 졸업이나 무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친구들은 하나둘씩 군대에 가더라고요. 다들 빨리 갔다 오는 게 제일 좋다고, 남자라면 태어나서 한 번쯤은 군대를 가봐야 하지 않냐고 제 마음에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대학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군대에 가길래 저도 따라갔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시험 성적은 바닥을 쳤고 답도 없는 제 점수를 보고는 약간의 도피성으로 떠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에 갔던 게 제 삶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완전히 놓아버렸던 제 정신을 마침내 다시 잡을 수 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인데 다들 삶을 대하는 방식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더 큰 목표가 생겼다며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졸업하고 나면 바로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서 돈을 모으고 사업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씩 읽기도 했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오기 전까지는 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었고, 고등학교 내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철저하던 제가 지금은 뭘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기만 하면서 학교에서는 성적도 다 망쳐버려서 원래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문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나중에 어디에 취업하게 될지 모르니 무난하게 자격증부터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컴퓨터와 각종 사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몇 개 합격하고 나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점점 돌아왔습니다. 그래, 나도 원래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제 꿈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꿈은 아니지만 다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충분히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후 학교에 다시 복학했고, 이미 수습하기에 학과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늦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학과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술자리도 줄이고 의미 없이 놀던 생활도 접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출석도 꼬박꼬박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영어 성적도 만들어두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혈압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조깅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미 살던 동네가 익숙해져서 당장 이사를 하는 대신 근처의 동네에서 시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회사는 자격증 요건이 매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혹시나 입사 요건에 자격증이 포함되면 바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편의점 야간 업무를 병행해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주택가였습니다. 앞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입구쯤에 놀이터가 있어 동네의 아이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놀고는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출근을 하기 전 저녁 시간 그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무해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괜히 제 기분도 좋아지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여 그날은 낮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길 놀이터를 빠져나오니 입구에서 떨어진 외진 벤치에 한 아이가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아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벤치 위에 색종이와 연필을 잔뜩 늘어두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죠. 몇몇 색종이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 축하해, 생일 등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가 저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잠시 깜짝 놀라는 듯 했는데 늘어놓은 종이를 보고 망설이더니 이내 색연필과 색종이를 집어들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뭐냐는 눈짓을 보내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 좀 써주세요. 힘겹게 입을 뗀 아이는 저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간절해서 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지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아이 앞에 펼쳐진 편지들을 보게 되었는데 일부러 다르게 쓰려고 한 것 같지만 모두 본인이 직접 쓴 듯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어떤 사정인지 눈치를 챘지만 일부러 티를 내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생일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알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써준 것처럼 편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울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저는 이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출퇴근길 놀이터를 지나면서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과 신발 차림의 아이는 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듯 주변을 서성거리지만 아무도 아이와 놀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는 늘 구석에 혼자 있었고 아무도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냥 친구가 없구나 생각이 들 텐데 아이의 사정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아이가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 애들은 아이에게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격이 나쁜 아이들은 대놓고 와서 나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이의 낡은 옷과 신발을 놀리며 너는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다른 옷이 없어? 왜 맨날 그 신발만 신어? 엄마가 신발도 안 사줘? 뭐야, 너 거지야? 거지래요. 하면서 아이를 놀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가 자신의 옆을 가까이 지나가자 뭐야, 저리 가. 더러워. 네 옆에 있으면 병 옮아. 너희 엄마처럼 병 걸리면 어떡해.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었죠. 엄마가 아프구나. 집이 가난하구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늘 외로웠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지 그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친구들이 노는 것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한쪽에서 조용히 혼자 놀고는 했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 애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혼자 있는 것을 볼 때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모와 고모부와 사는 것을 놀리곤 했거든요. 엄마도 없는 애, 아빠도 없는 애라고 말이죠. 아이들은 누구보다 순수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철이 없기도 합니다. 코에 코딱지만 있어도 1년을 놀리는 애들이니 뭐가 됐든 하나가 걸리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대신 놀리는 것이죠. 우연히 학교를 찾아왔다가 고모는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면서 혼을 냈죠.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에게 혼났으니
아이들은 조용히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자신이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는 분풀이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죠. 혼난 그날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며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 다음 날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 역시 쉽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형도 삼촌도 아빠도 아닌 완전 남이었기 때문에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가 어쩌다 한마디를 보태서 그 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차마 먼저 나설 수가 없었는데 오늘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더 미안한 마음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길 건너 아주 큰 문구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원하는 물건을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눈치만 보더니 제가 꼭 생일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자 물건을 고르러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사장님에게 물어 요즘 아이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찾아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장난감부터 놀이카드, 학용품, 간식거리 등 애들한테 인기 있다는 상품들을 되는 대로 골라 담았죠. 그리고 잠시 뒤 아이는 손에 한 가지 물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핑크색 머리핀이었죠. 머리핀을 손에 받아서 들고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요. 저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나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 같은 거라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이 순간에도 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먼저 떠올리고 물건을 고른 것이었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쓸 방법은 없었고 이렇게라도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잔뜩 사주고 집에 가서 엄마와 나눠 먹으라고 케이크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까지 케이크와 선물을 들여다 주었어요.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맛있는 게 먹고 싶거나 심심할 때는 언제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집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사는 집에서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놀이터를 지났는데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너무나 밝은 미소로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를 한 것인지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종이 비행기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나면 감사 인사로 주기 위해서 며칠을 계속 놀이터에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아이스크림과 빵을 나눠 먹으며 놀이터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딱히 만나는 친구가 없었기에 가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꽤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흥미도 비슷했습니다. 아이 역시도 기차와 전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기차와 지하철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 눈을 반짝거리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자 아이는 커다란 눈을 반짝거리면서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기차와 지하철을 좋아하는데 그럼 기관사가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역시 기차와 지하철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직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아이는 너무나 신나하면서 자신도 그럼 기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흥미있는 분야이기도 했지만 저에 대한 동경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멋진 기관사가 되어서 같이 지하철 운전해보자.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니 아이는 이제껏 만났던 중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마침내 준비하던 기관사 면허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도 들어야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곳이다 보니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간 아이와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 역시 무척이나 슬퍼했죠. 저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를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을 남기고 떠났죠.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5달간의 교육은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제가 마침내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수료하고 인적성 검사까지 무사히 통과한 후 마침내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다고 바로 기관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교육을 몇 번 더 진행해야 했습니다. 기다란 전철을 운전하는 만큼 그곳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있기에 교육이 지겹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교육을 수료하고 저는 약속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지만 아이를 만나러 다시 이전에 살던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놀이터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실내일 수 있지만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의 엄마 같지는 않았지만 혹시 친척이나 친구분인가 싶어 저는 아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그 전에 살던 아이와 엄마는 이사를 하고 2달 전 자신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실까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 전에 살던 사람들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주변에 아이와 친한 친구도 없을 뿐더러 다른 가정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던 아이 어머니와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도 아는 바가 없어 아이와 다시 만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기관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이가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해줬을까? 또 얼마나 멋지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금 아이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궁금함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어느새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헤어진 지도 어느새 17년가량이 흘렀고 저는 어느새 제 위로 일하는 선임만큼이나 후임이 많은 기관사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기관사들이 들어올 때면 오래전 제가 막 입사를 했을 때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 친구들 사이에 혹시 어른이 된 그 아이가 기관사로 입사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반갑고 좋을까 싶기도 했죠. 그리고 맞았습니다. 같은 기관사가 된 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제가 상상으로 했던 것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제가 그 아이를 같은 기관사로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저씨,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러서 돌아보니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식사하려다 말고 저에게 뛰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붕붕 흔들더군요. 저는 잠시 누구인가 싶어서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 기억 안 나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기 어린 눈동자를 한참 들여다보는데 문득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초등학생이던 아주 어린 나이의 모습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 생각했었지만 진짜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늘 가슴 한쪽에 추억으로 남아있던 그 어린아이가 다 자란 청년이 되어 제 앞에 신입 기관사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퇴근하고 저희는 따로 만나 그동안의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시간 동안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삶의 변화가 크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따라 숙식을 제공하는 한 부잣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쭉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똘똘한 탓에 자식이 없는 그 집 내외분이 좋게 보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학에 갈 때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이는 철도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지원했던 몇 군데의 회사로부터 스카우트를 제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바로 저희 회사였던 것이죠.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러냐고 아이를 말리며 다시 의자에 앉혔죠.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이렇게 기관사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제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훈련기관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 제가 아이에게 남긴 선물은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신장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봉투에 돈을 넣어 아이의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보험금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해서 칠레레 팔레레 노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차마 그 돈만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를 늘 고민하느라 계속 모아두게 되었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죠.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그 돈 덕분에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아이도 어머니도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자까지 갚겠다며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아이와 저는 선배 기관사와 후배 기관사로 좋은 선후배 관계는 물론 돈독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배운 것들을 최대한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워낙 똑똑하고 세심한 친구라 일도 금방 잘 배웁니다. 직장에서는 훌륭한 멘토로, 직장 밖에서는 좋은 형, 동생으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장 밖에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일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두 사람뿐일 거라고 말할 정도죠. 불안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나르는 기관사가 된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도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 전철을 운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